메세라가 화이자의 인수 대상으로도 거론이 될 만큼 충분히 좋은 파이프라인,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훨씬 더 기업의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투자 관점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 제약바이오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상대적으로 기회의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지 반대로 좀 위기의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지 좀 이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기회의 요인이라고 하면은 기업별로 자기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뭐 임상 데이터 발표는 각 기업별로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긴 하죠. 그 기업이 하반기에 뭐 중요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기회이자 리스크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시가 최근 D&D 파마텍의 임상 2상 메쉬 치료제 발표일 수 있겠는데 이 임상 2상이고 환자 수는 생각보다 적은데 위약군이랑 통계군이 오픈 라벨이 아니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죠. 네.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리스크가 아닌 완전한 기회의 요인으로 다가오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 기업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데이터에서 통계적 유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하한가를 뭐 3일 이상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위기와 기회가 이제 또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임상 데이터 발표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관세 발표만 계속 미루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른 거는 막 뭐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야 되고 뭐 취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제약 관세 관련해서는 5월 초에 2주 안으로 얘기해 줄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6월 17일에 하나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요. 나 곧 제약 관세 시행 여부 발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6월 17일에 그런 얘기를 해준 만큼 이 시행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주면 관세가 너무 심하게 나오지면 않는다면 저는 10% 언더이기만 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관세를 받는 게 아니라 관세 같은 그런 그의 입장에서 짜잘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글로벌 바이오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제조하고 다 만들고 다 생산해라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빅파마 거의 20곳이 나 미국에 그러면 5조 원 투자할게, 몇 조 원 투자할게 이거를 다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한 로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고 하면 관세를 굳이 세게 매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미 사실상 얻어낼 것들을 다 얻어낸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렇죠. 협상을 위한 관세를 굳이 또 막 부과할 요인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네네네. 그게 결국에는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관세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지 않거나 혹은 관세를 진짜 세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게 너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대형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지만 그걸 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는 조금 더 계속해서 바이오텍 위주의 흐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에서 좀 계약이 부재하게 되면 다 같이 좀 흐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표적으로 국내에 뭐 셀티론이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네. 기업들이 이러한 약간이나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맞아요. 불확실성이 자꾸 이제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오르려고 해도 좀 눌리고 오르려고 해도 눌리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세 발표가 그래도 10% 언더로 나오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좀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면서 네. 점진적으로 다시 밸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네.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잘못 나온다면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충격을 준다면 그러면은 관련 기업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줄이고 오히려 바이오텍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이오텍들은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회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빅파마들이 관세로 인해서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면 돈이 좀 줄어드니까 라이선스 계약이나 빅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 돈이 줄니까 당연히 투자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섹터 자체가 좋을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를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국내 상반기 좀 주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이 관세에 대한 피해를 안 받는 쪽 업종들이 좀 강했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섹터별로 좀 구분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당장에 뭔가 제약바이오에서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바이오텍 그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국내 이제 바팜이라든지 이 CDMO 기업들도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너무 심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뭐 우선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그렇죠. 아직은 남아 있기도 하고 지금 미국이 가장 견제를 하고 있는 건 중국 혹은 그 다음에 요즘엔 뭐 인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우호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살짝 좀 우려스러운 게 또 이 한미 간의 협상도 맞아요. 약간 좀 지연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요즘 있어서 특히 좀 그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뭐 생산 시설을 만들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관세를 내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뭐 인증이나 이런 것도 다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관세가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별 타격이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전혀 그런 이슈가 없을 거기 때문에 기회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확실히 그 관세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기존에 눌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생각보다 관세가 계속 미뤄진다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게 나온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바이오텍에 계속 집중하는 매매 전략을 택하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바이오텍 위주로 여쭙고 싶은데 이 신에서는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워낙 또 하반기에 중요한 이벤트가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미국 특허청이 최근에 할로자임의 MDS 특허 관련해서 심리를 게시했습니다. 이걸 게시를 해야 아무래도 이제 머크 쪽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됐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심리가 게시가 된 후, 미국 특허 심판원 정식 심리가 게시가 된 후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할로자임 주장이 대부분 이제 무력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9월에서 10월 사이에 키트리드 ICC 제형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출시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해소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어차피 뭐 올해 승인을 받고 9월, 10월 출시가 되고 내년에 그로 인한 매출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로열티가 다 반영이 된다면 확실히 그냥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줄 수 있고, 알테오젠의 자금 유입도 확인할 수 있고, 키트루다 SC 제형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이 SC 제형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나 독점 계약을 다른 기업들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알테오젠은 지금 또 부자가 됐잖아요. 마일스톤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뭐 로열티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글로벌 ADC 1등 기업이 또 다이치 산큐잖아요. 그쵸. 다이치 산큐랑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에너2 덕에 이제 1등 기업이 된 건데 이 다이치 산큐의 에너2 SC제형도 최근에 임상 1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걸 다이치 산큐가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계약은 체결한 지 얼마 좀 됐지만 임상 1상을 이번에 시작을 6월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28년의 종료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임상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ADC 제형도 SC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앞전에 이 ADC라는 시장의 잠재력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SC가 된다고 하면은 야, 알테오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야, 확실히 올해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게 많네요. 맞아요. 꽤나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을 뭐 관세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죠. 참 이런 것들이 또 잠재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ADC 외에 굉장히 핫한 이 섹터가 비만치료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은 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거의 다 막 몇 배씩은 오른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하면은 안 오른 기업이 없을 정도로 비만 치료제 할 거예요 라고만 해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안 좋게 보면 코로나 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추려서 보시면은 사실은 베스트기는 하죠. 왜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크고 경쟁 구도가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로 지금 만들어진 만큼 다른 빅파마들이 열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빅파마들도 거기 이제 참전을 하고자 어차피 라이선스 계약이랑 빅딜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빅파마들이 이 큰 시장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짜배기만 잘 찾더라도 충분히 이제 굉장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여전히.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내에서 또 은근히 뭔가 기술적인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 제형이잖아요. 뭐 경구용, 먹는 제형을 알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바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더 길게까지도 투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만 치료제들의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 감소거든요. 근손실인데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잘 안 맞는데요. 이거는 여담이고 근육 손실이 있다라는 게 어찌됐든 부작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병용요법 혹은 그 기술까지 접목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강하나님께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탑픽을 D&D 파마텍으로 꼽으신 것 같던데 요즘 또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일단 이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막 특정 기술이나 뭐 짜잘한 거 혹은 뭐 혼자서 한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좀 돈 많은 바이오텍인 메세라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기업의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미국 기업이 또 임상도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또 이제 좋게 보이기도 했고요. 메세라가 또 화이자의 인수 대상으로도 거론이 될 만큼 충분히 좋은 파이프라인,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다 D&D 파마텍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비만이랑 당뇨를 안 하다가 뭐 우리 갑자기 비만 치료제 핫하니까 비만 치료제 할게요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기업이 아니고 원래 GLP-1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GLP-1 유사체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근데 이 GLP-1을 원래 근본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그럼 근본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GLP-1을 하니까 비만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D&D 파마텍은 GLP-1으로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던 기업인데
그게 약간 유효성이 조금 잘 안 나왔어요. 통계적 유의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뒤로 하고 메세라 이제 비만 당뇨 쪽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렇게 좀 뜨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파킨슨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GLP-1, 세마글루타이드로 임상 3상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적용증 확장 임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전 이 시장도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만 당뇨도 너무 좋지만 파킨슨도 D&D 파마텍이 노보노디스크보다도 뇌질환 쪽에 먼저 GLP-1으로 시도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만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담으로는 노보노디스크가 알츠하이머 임상 3상 할 때 D&D 파마텍 파킨슨 임상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한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게 한 달에 1회 투여하는 제형의 비만 치료제. 이것도 최근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위약 대비 36일 기점으로 8.4%의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 반감기도 긴 거예요. 이게 막 다른 플랫폼을 접목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체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는데 반감기가 19일 이상이다. 그래서 월 1회 투여를 해도 효과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했었던 게 이제 월 1회 투여 제형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히 잘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메쉬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죠. 임상 2상 탑라인을 발표했는데 이게 12주차예요. 12주차는 사실 효과가 안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원래 이제 48주까지 보니까 근데 이 12주차 기준으로 기준점 대비 30% 이상의 지방간 감소를 달성한 환자 비율이 위약 대비 64% 우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약이 11.8% 그리고 이 DD01이라는 메쉬 치료제가 75.8% 그러니까 충분히 유효성을 잘 달성한 정말 우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초반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와버리면 나중에 지방간 감소뿐만이 아니라 메쉬의 승인에 필요한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48주차가 내년 말쯤에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가 훨씬 더 기업의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D&D 파마텍이 잠재력이 굉장하네요. 저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 아, 그래서 탑픽으로 또 찝으셨는데 좀 더 빨리 모실 걸 그랬나. 최근에 갑자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 볼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펩트론 같은 경우만 봐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숨도 안 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D&D 파마텍은 주가가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저 아직 2조도 안 되니까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좀 길게 좀 볼만한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 중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비만 치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한미약품인 것 같거든요. 한미약품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그냥 비만 치료제를 자기 혼자 개발하는 뭐 그런 것보다 근손실을 막아주는 그 비만 치료제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비만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한계가 넘잖아요. 오히려 근손실을 막아주는 이 비만 파이프라인에만 집중을 해도 나중에 병용 파트너로 충분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번에 임상 데이터가 막 썩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서 애매했죠. 네, 그래서 그때 하락폭도 좀 컸고 그래서 굳이 이 정도의 데이터에서 임상 진전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좀 더 시장성이 좀 있는 근손실을 그렇죠. 해제하는 그쪽이 그냥 집중을 하는 게 이 회사의 가치도 좀 낫지 않을까.